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의대 교육협력 명지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심장내과 조윤영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들의 혈관이 깨끗해져야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심장내과 의사이고 심장혈관 촬영실에서 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실제로 심장 영상을 찍고 있는 사진이 되겠고요. 환자분들을 이런 시술실에서 혈관이 막힌 곳이 있다 그러면 뚫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담당하고 있는 분야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 비만 등의 원인들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협심증이라든지 심근경색증, 심장마비, 또 당뇨발과 같은 말초동맥질환, 복부 대동맥류와 같은 대동맥 질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병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증례들을 좀 보여드리고요. 실제로 환자들이 어떻게 아팠고, 어떻게 진단이 되었고, 어떻게 치료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56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환자분께서는 6개월 전부터 등산을 할 때 가슴 통증을 느끼셨다고 해서 심장내과 외래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말씀하시기를 본인이 산을 오르다 보면 등산하는 초반에 앞가슴뼈, 흉골이라고 하는데 오목가슴 있는 쪽이 뻐근하게 아파오고 숨이 가쁘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아파서 못 올라가시면 바위 위에 걸터 앉아 쉬고 있으면 서서히 가라앉더라. 그리고 가슴 통증이 다 사라진 다음에 다시 산을 오르면 그때부터는 이제 가슴 통증을 더 이상 느끼지 않고 등산을 잘 마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6개월 동안 계속 반복이 되었다고 하셨고요. 다행인 거는 증상의 그 통증의 강도가 더 심해지거나 더 자주 생기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장내과에 오셨기 때문에 오시게 되면 흉통으로 오셨을 때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혈액 검사를 해서 심근효소 검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 검사 결과는 음성이셨고요. 이 말인 즉슨 심장 근육이 손상이 돼서 죽은 건 없다 이런 뜻이 되겠고,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도 국소벽운동 장애라고 해서 심장으로 혈관이 심하게 좁아지거나 막혔을 경우에 그쪽에 있는 심장 근육이 잘 뛰지 못하는 소견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진 않고 심장이 잘 펌프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운동부하 검사를 해봤더니 협심증 양성 소견으로 나왔습니다. 실제 운동부하 검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들도 경험이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러닝머신 같은 기계 위에서 기계들을 부착을 하고 달리기를 하면서 심전도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을 많이 부대껴 보는 거죠. 그래서 많이 부대낄수록 여기 심장에서 나오는 심전도 모양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심전도 모양이 변해서 협심증이 있구나, 심장이 많이 부대끼구나 이렇게 진단을 하셨던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단명은 안정형 협심증, 아직 혈관 검사까지 못했기 때문에 의증으로 진단을 하였고요. 실제 혈관 검사를 해보니까 관상동맥 조형 검사에서 요 혈관이 짤룩하게 이렇게 좁아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부분에 스텐트를 넣고 나서는 이렇게 혈관이 많이 넓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검사는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혈관의 이쪽이 좁아져 있는 것을 피를 따라서 조영제를 흘려봐가지고 좁아진 걸 확인하였고요. 그 다음에는 그 부분에 스텐트를 넣어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환자분이 받으셨던 스텐트 삽입술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심장혈관이고요. 심장혈관 안쪽에 이 빨간 게 동맥인데 그 부분에 보면 이렇게 상당히 좁아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거기에 이런 금속으로 된 망을 집어넣는 것을 스텐트 시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환자를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 텐데요. 두 번째 환자분은 59세 남자 환자분이셨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식은땀을 막 흘리면서 가슴이 아픈 증상을 통해서 뭔가 심각하구나 느껴서 응급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말씀하시기를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오목가슴이 뻐근하게 아프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줄줄 흐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응급실에 왔는데 다행히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가슴도 더 이상 아프진 않았고 아까 나던 식은땀도 더 이상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심근효소 검사 결과를 했는데 정상이었고 심전도 검사를 했는데 심방세동 부정맥이 관찰되고 하지만 ST 분절 상승이나 하강 소견은 없었다. 결론인즉슨 심근경색증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받았고요. 하지만 협심증이 의심이 되고 또 심방세동 부정맥이 있기 때문에 다음날 심장내과 외래 진료를 받아보시라 이렇게 권고를 받고 일단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심장내과 외래 진료를 받으셨고요.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해봤더니 아직 심장 기능에는 큰 문제가 없었고 또 아까 보이던 심방세동 부정맥 역시도 저절로 없어져서 정상적인 맥박으로 바뀌셨습니다. 그리고 심전도를 다시 해봤더니 여전히 ST 분절 상승이나 하강 소견이 없는 정상 심전도였습니다. 결론은 아직까지도 심근경색증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또 환자분도 검사가 다 정상이고 더 이상 흉통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빨리 입원하시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은 환자분이 말씀하신 증상 자체가 불안정성 협심증이라는 증상입니다. 이 증상 같은 경우에는 언제라도 심근경색증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입원하시자고 검사를 했고요. 입원해서 관상동맥 조영수 검사를 해봤더니 이 빨갛게 동그라미 친 부위에 보이는 것처럼 혈관이 짤룩하게 좁아져 있고 그 좁아진 주변에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이 사실은 혈전입니다. 그래서 혈전으로 혈관이 막히기 직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동일하게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했고요. 아까 여기 짤룩하게 좁아졌던 부위가 다시 넓게 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쪽 부위가 혈관이 좁아진 부위이고요. 그 안에 하얗게 보이는 혈전이 보이고 있고 혈관은 아주 심하게 좁아져 있고 오른쪽에 스텐트 시술을 하고 나서는 그 부위가 상당히 넓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증례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50대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이분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이제 옆에 있던 직장 동료가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니까 119에 빨리 연락을 하고 환자를 봤더니 숨도 안 쉬고 심장도 안 뛰는 것 같아서 심폐소생술을 즉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구급차 안에서도 심폐소생술이 계속됐죠. 구급차도 빨리 도착을 했고 그래서 이 심폐소생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다들 언젠가 한 번씩은 뭐 영상을 보신 적도 있고 그러시긴 하겠지만 반드시 하실 수 있도록 직접 한번 해보시는 기회들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여드리면 심장의 정확한 가슴 압박 위치를 확인하고 이 손바닥에 보이는 손꿈치 부위 그 부분을 이용해서 가슴에 뼈 아래쪽 2분의 1쯤에 손을 둔 다음에 다른 손을 포갠 다음에 손가락질을 끼고 손가락은 가슴에서 뗀 상태에서 이렇게 수직이 되게 해서 심장을 열심히 누르라 이렇게 돼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누르기는 한 5cm 정도 깊숙이 누르게 돼 있고요. 한번 누른 다음에는 그 누른 게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누르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누르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당 100회에서 120회 정도 되니까요. 1초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눌러야지만 된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그 구급차가 도착해서 환자분한테 심전도 기계를 붙이고 심전도를 찍어봤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정상적인 심전도 모양이 아니라 심실세동이라는 부정맥, 심장에 가르르 뛴다는 그런 심실세 부정맥에 의한 심장마비셨고요. 빨리 재세동 치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여드린 영상이 자동 재세동기를 이용한 재세동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 번씩은 꼭 연습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기계를 연 다음에 전원을 넣고 또 기계에서 말이 나와서 가르쳐 줍니다. 어디에 붙이라고. 또 패드 위에 보면 붙이는 위치까지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패드를 지시에 따라서 잘 부착을 하고 또 부착된 상태에서 기계의 지시에 따라서 잘 재세동 치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심장이 절대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부착하고 있더라도 계속 심장 마사지를 해야 되고
그냥 부착한 다음에 기계에 연결하면 잠깐 그 심장 리듬을 분석하기 위해서 떨어져야 되고요. 분석이 끝난 다음에 바로 심장 마사지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계가 분석 결과에서 심실세동과 같은 부정맥이라고 판단이 되면 자동으로 전기 충전을 하게 되고요. 충전하고 있는 동안에도 역시 가슴 압박을 멈추면 안 되고 충전이 끝나면 떨어져야 되고 기계가 말을 합니다. 그다음에 다 떨어진 걸 확인하고 재세동 버튼을 누르면 재세동 치료가 되고 다시 바로 이어서 가슴 압박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같은 과정을 잘 하셔야지만 환자의 심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 피가 돌 수 있어서 제일 무서운 뇌가 손상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심전도 검사를 재세동한 후에 검사를 해봤더니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혈관 정수를 해봤더니 혈관 이쪽 부위가 완전히 꽉 막혀서 피가 더 이상 뒤로 가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부위에 스텐트 시술을 하고 나서 피가 잘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이쪽 부위가 원래 흘러가야 되는데 다른 부위는 잘 흘러가지만 여기에 혈전이 꽉 막고 있어서 피가 흘러가지 않고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그 부위가 피가 잘 흘러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증은 이 건강했던 심장 혈관에 콜레스테롤 같은 게 이제 점점 쌓이는 거죠. 쌓이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점점 쌓여오고요. 조금 더 지나면 안쪽에가 콜레스테롤로 꽉 차 있는 기름 종기 같은 게 생기게 되고 이 종기가 결국에는 혈관은 안쪽으로 점점 더 많이 자라 들어오고 한쪽 벽이 약해지면서 그 종기에서 혈전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고요. 이게 쏟아져 나오면 안쪽으로 혈전이 생겨가지고 혈관 전체를 막는 피떡으로 막는 일이 급성 심근경색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자도 역시 갑자기 쓰러지신 분인데요. 56세 남자 환자가 축구를 하다가 힘이 들어서 쉬고 있던 중에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축구를 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축구 동호회에서 축구를 하고 있다가 환자분 스스로가 힘들다고 좀 쉬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하시고요. 쉬고 있던 중에 갑자기 쓰러지는 것을 옆에 있는 동료가 발견을 했습니다. 정말 다행인 거는 심폐소생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한테 빨리 얘기해서 119에 신고하라 그래가지고 119에서 도착을 해서 역시 똑같이 심실세동 부정맥이 의한 심장마비가 진단이 되셨고요. 구급차에서 7차례나 전기 충격 치료도 하셨고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병원까지 도착하는데 20분이 걸렸습니다. 이분은 한 번도 심폐소생술이 안 되거나 그런 적은 없으셨고요. 병원에 도착할 때 20분이 걸렸고, 근데 응급실에 와서도 여전히 심실세동에 의한 심장마비가 지속이 되셨고, 이분은 저희가 바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심장혈관 촬영실로 옮겨가지고요, 시술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심장 마사지, 심폐소생술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 얘기는 심장이 회복이 안 돼서 피가 돌지 않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에크모라는 기계를 넣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이런 굵은 관들을 몸속으로 집어 넣어가지고 피를 몸 밖으로 꺼내서 산소 다 채워주고 그 다음에 압력을 줘서 넣어가지고 산소가 채워진 피가 몸을 따라 들어가서 돌아가게 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심장마비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환자들한테서 에크모를 많이 넣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폐가 망가져가지고 숨을 못 쉬는 환자들도 에크모를 제가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관상동맥 조영술을 응급으로 해였죠. 그래서 찍어봤더니 혈관이 총 3개가 있는데 3개 혈관이 다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쪽 혈관도 좁아져 있고 요 아래쪽 혈관도 좁아져 있어서 이 혈관도 스텐트 시술을 해서 넓히는 치료를 하셨고요. 반대쪽 혈관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 혈관인데 여기 혈관도 거의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혈관도 스텐트 시술을 하고 나는 피가 잘 흘러가게 스텐트 시술을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이번 첫째 날에 보시게 되면은 심장도 많이 커져 있고 폐가 여기가 양쪽이 폐인데 폐도 하얗게 변해 있습니다. 그 말은 심장이 제대로 펌프질을 못해서 폐에 물이 차는 폐부종이 생기셨다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동영상이 심장 초음파 동영상인데 심장이 거의 뛰지를 못하고 서서히
느리게 약하게 움직이고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환자분은 잘 회복하셨고요. 이번 열흘째가 됐을 때는 아까 보였던 요 폐 쪽에 하얗게 됐던 부분들이 거의 사라졌고 폐 부종이 좋아진 거죠. 또 심장도 역시 활발하게 수축 기능이 회복해서 무사히 퇴원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달째 찍은 가슴 사진과 이번 하셨을 당시의 가슴 사진을 비교해 보면 이 사진에서는 폐가 하얗게 보이는 폐 부종이 있지만 외래에 오셨을 때 사진을 보시게 되면 폐가 까맣게 변해 있고 요 가운데 있는 게 심장인데 심장 역시 많이 크기가 줄어져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환자는 이제 조금 다른 환자인데요. 50대 남자 환자가 복부 CT를 다른 이유 때문에 찍으셨는데 거기에서 우연히 복부 대동맥류가 발견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50대 초반의 남자이시고 고혈압, 고지혈증 병력을 가지고 있고 10년 전에 급성 심근경색증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유로 찍은 복부 CT 검사에서 직경이 한 53mm, 5cm가 좀 넘는 복부 대동맥류가 우연히 발견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이 대동맥이 쭉 이 굵기로 내려오다가 이 부분에 가면 이렇게 넓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거고요. 직경을 재봤더니 53mm의 복부 대동맥류이고 안쪽에는 이렇게 혈전들이 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부 대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직경이 50mm 이상이다. 그러면 약물 치료나 이런 거를 해야겠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시술이나 수술을 꼭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 시술하는 거를 보여주는 동영상이 되겠는데요. 복부 대동맥류 스텐트 그래프트 삽입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 안에 있는 혈관이니까 복부 대동맥류이고 원래는 이 정도 굵기인데 동맥경화증 때문에 점점 이 굵기가 커져가지고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것을 복부 대동맥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복부 대동맥류 안에 커져 있으면 결국 이게 터지는 게 문제가 돼서 그 안쪽을 이 스텐트 그래프트라고 하는 천으로 쌓여져 있는 스텐트를 집어넣어서 아예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 아래쪽에 다 설치를 해서 바깥으로는 이 피가 흐르지 않고 여기로만 피가 흘러서 이 복부 대동맥류가 터지지 않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직경이 53mm이기 때문에 언제든 터질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복부 대동맥류가 터지면 급사하실 위험이 무척 높습니다. 그래서 50mm가 넘으면 시술을 하게 돼 있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혈관 조영술에서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혈관이 울퉁불퉁 이렇게 볼록하게 커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안쪽에다가 저희가 스텐트 그래프트를 넣게 되면 이 볼록해졌던 부분들이 보이지 않고 이 스텐트 그래프트 안쪽으로만 피가 흘러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터지지 않게 이 스텐트 그래프트가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시술을 하실 때는 직경이 53mm였고요. 시술이 잘 끝나고 나서 2년 후까지 지났더니 직경이 41mm로 줄어들었고 이 안쪽에 들어있는 스텐트 그래프트 안쪽으로만 피가 흘러가기 때문에 이 복부 대동맥류가 터질 위험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환자는 비슷한 환자인데 60대 남자 환자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환자는 배에 만져지는 박동하는 전개가 있어가지고 심장내과로 외부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병원에 찾아오시기 전에 3일 전에 복부 CT 검사를 받고 그 직경 8cm 엄청 크죠. 5cm만 넘어도 시술을 하게 됐는데 8cm라고 큰 복부 대동맥류가 진단이 되었습니다. 빨리 서둘러서 복부 대동맥류 시술을 해야겠다 계획을 짜고 계셨는데요.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응급으로 다시 복부 CT를 찍어봤더니 3일 전에 찍으셨을 때는 요 직경 8cm의 복부 대동맥류만 보였는데 지금은 봤더니 이 복부 대동맥류 외에도 바깥쪽으로 이렇게 뭐가 꽉 차 있습니다. 즉 복부 대동맥류가 터져가지고 피가 복강 안으로 흘러나오기 있었습니다. 아주 응급 상황이죠. 갑자기 돌아가실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복부 대동맥류의 크기가 크고 응급 상황이고 시술하시기에는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적당하지 않아가지고 응급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진단명은 복부 대동맥류 파열이 되겠고요. 실제 수술하실 때 찍은 사진인데
이 복강 안에 이게 피가 꽉 차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를 다 걷어내고 안에 부풀어 있는 혈관들을 잘라내고 인조혈관을 이렇게 잇대어 붙이는 응급 복부 대동맥류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복부 대동맥류가 있다고 들으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 추적하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자기들은 괜찮겠죠 이렇게 가끔 물으시는데요. 절대 괜찮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부 대동맥류가 있다 그러면 그게 터지게 됐을 때 죽을 확률이 60%가 넘는 큰 중병이거든요. 그래서 복부 대동맥류가 있고 직경이 5cm 이상으로 커지게 되면 이 터질 확률이 우리 속풍선이 부풀어 오른 것처럼 확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술이나 수술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걸 아시고 계셔야겠고, 본인이 복부 대동맥류가 있다 그러면 계속 병원에 다니시면서 크기가 더 커지는지 안 커지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환자는 50대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0m 정도 걸으면 엉덩이와 허벅지가 빳빳해지고 아파서 잘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저한테 자세히 여쭤봤더니 이게 시작된 건 한 몇 년 됐다고 하셨고요. 한 200m 정도 걸으시면 엉덩이와 허벅지가 아파서 걷지를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에는 한 150m쯤 걷고 쉬었다가 또 걷고 쉬었다가 걷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셔가지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고혈압하고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흡연하시는 분이셨고요. 당뇨가 있었기 때문에 당뇨 합병증 검사를 받으셨는데 그 중에서 발목 상완지수라는 검사를 받으셨는데 거기서 이상이 있구나 라고 발견이 돼서 진단이 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발목 상완지수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위팔하고 발목에서 혈압을 재는 겁니다. 그래서 위팔의 혈압이 117, 120 정도 되고 오른쪽의 발목 혈압이 136, 왼쪽이 71이죠. 오른쪽 발목이 136인데 왼쪽이 71로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거의 절반 가까이 피가 가는 게 떨어져 있다고 돼 있는 걸로 돼 있고요. 실제 계산을 해보면 0.59, 정상적인 피가 100%라 그러면 59%만 왼쪽 발로 피가 간다. 그러니까 환자가 가만히 있을 땐 괜찮지만 걸어갈 때 피가 필요한 양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아서 다리에 통증이 생기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리 동맥 혈관 CT를 찍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쪽으로 가는 혈관이 오른쪽 다리 혈관이고요. 이쪽으로 가는 혈관이 왼쪽 다리 혈관인데 오른쪽 다리 혈관은 잘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쭉 이어져 있고. 근데 왼쪽 다리 혈관은 뭐가 처음에 좀 보이더니 중간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즉 왼쪽으로 가는 장골 동맥이 완전히 막혀져 있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진단명은 말초동맥 질환이 되겠고요. 환자분의 증상이 간헐적 파행이라고 하는데 이 말인즉슨 가만히 있고 이럴 때는 전혀 증상이 없고 막 걸어가거나 계단을 올라가거나 언덕을 올라갈 때 종아리라든지 허벅지, 엉덩이 쪽 근육이 아파가지고 못 걷는 증상을 말초동맥 질환, 간헐적 파행 이렇게 부릅니다. 혹시 그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꼭 병원에 와서 이게 다 허리 디스크나 이런 증상이 아니니까 말초동맥 질환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아까 막혔던 혈관을 다음과 같이 뚫었습니다. 그래서 막혔던 혈관이 이쪽이셨는데요. 거기를 잘 뚫고 스텐트까지 설치하고 나서는 혈관이 딱 뚫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중요한 점은 환자가 이런 스텐트 시술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몇백 미터를 걸어도 엉덩이하고 허벅지가 아프지 않았다. 예, 너무 편했다. 일상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환자가 참 안타까운 환자인데요. 70대 여자 환자분이시고 집에서 다리가 아파가지고 안마기계를 사용하다가 발에 상처가 나셨습니다. 근데 상처가 낫지 않고 점점 심해져가지고 병원을 찾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70대 여자 환자분이시고 당뇨를 앓으신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당뇨 앓은 지가 오래되면 다리가 아픈 증상이 자꾸 생기는데 그게 당뇨병성 신경증 또는 당뇨병성 혈관증 이런 것 때문에 시리고 아픈 게 생길 수 있습니다. 너무 아프셨기 때문에 그걸 좀 낫게 하기 위해서 안마기계로 안마를 받다가 오른쪽 발을 다치셨고요. 아무리 치료해도 다친 오른발이 상처가 낫지를 않으니까 저희 병원을 찾으셔가지고 다리동맥 CT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다리동맥 CT입니다. 하얗게 보이는 것은 석회고요. 이 혈관을 보시면 왼쪽이나 오른쪽이 다 지글지글하고 굵게 내려가지 않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좁아지고 막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혈관 때문에
요 발이 피가 더더러 안 가니까 낫지를 않는 상태가 된 겁니다. 거의 괴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환자분은 말초동맥 질환이지만 아까 보았던 환자보다 더 심한 치명적인 하재혈 상태이고 소위 말하는 당뇨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초동맥 풍산 확장 수량을 하셨고요. 이게 시술하기 전에 그 허벅지에 있는 동맥의 사진인데 혈관이 중간중간이 막 짤록짤록해져 있고 안쪽이 뭐 석회라든지 혈전으로 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풍선 확장술을 한 다음에는 혈관 자체에 피가 잘 흘러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른쪽 발 상처가 너무 심해가지고 일부는 이제 거의 다 괴사가 돼가지고 죽어버렸습니다. 되돌릴 수가 없을 정도였고요. 결국에는 발목 위쪽은 저희가 살릴 수 있었지만 발을 절단하게 되는 심각한 그 후유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상히 제가 쭉 여러 가지 병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말을 좀 하고 싶어서 이런 병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가장 최악의 질병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게 심각한 최악의 질병이냐? 당연히 육체적으로도 고통이 심하고 정신적으로도 고통이 심해서 내가 이거 병에 걸리게 되면은 내 삶의 질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정말 걸리기 싫다. 그런 병을 한 가지 골라보라는 말씀이 되겠고요. 여러 가지 병들을 머리에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외래에 오신 분들한테 여쭤보면 다들 요 세 가지 병을 드십니다. 첫 번째가 암이죠. 뭐 암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걱정 많이 하시고요. 또 나이 드신 분들이나 젊으나 나이 많으시나 다 나중에 자기가 치매에 걸렸어서 제정신을 갖지 못하게 될까봐 정말 걱정 많이 하십니다. 이게 중병이지요. 혈관 질환이라고 해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병들이 있지만 혈관 질환도 심각한 최악의 질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증이 생기고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 생기고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고 어느 날 갑자기 다리 혈관이 막혀서 다리를 잘라야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 사람들은 뇌졸중에 걸려 있고 그래서 병상에 계속 누워 있고 심장마비 오신 분들은 심장 기능이 너무 떨어져서 숨이 차서 제대로 활동하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뇌가 손상이 돼서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다리를 자르게 돼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실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요. 다들 유명하신 탤런트 분들이시죠. 그래서 이 탤런트 분들 중에 두 분이 차이가 있는데 여운계 씨 같은 경우에는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암으로 발병하고 나서도 2, 3년 동안 계속 연기 활동도 계속 하셨고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드라마에 출연하셔서 많은 사람들한테 위로를 주시다가 돌아가신 경우가 되겠고요. 이 김홍기 씨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텔레비전에 안 나오셨습니다. 한참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TV에 잠깐 나오셨는데 그 이유가 뇌졸중에 걸리셔가지고 평생 집에서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병상 생활을 하다가 뭐 온갖 수발은 가족들이 다 들다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뭐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자기 인생을 정리할 시간도 갖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의 뜻도 전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김홍기 씨가 오히려 저는 더 불쌍하지 않나. 그래서 혈관 질환에 대해서도 정말 저희가 걱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욕창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뇌졸중이든 심장마비로 머리가 손상이 되시면 환자가 자기 몸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심한 경우에는 이 2시간마다 계속 자세를 바꿔줘야 되는데 옆에서 간병이 안 된다든지 자세를 못 바꿔준다든지 그러면 이런 욕창이 생겨가지고 이제 말도 못할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심장혈관에 이런 죽종이라고 하는데 혈관벽이 뭐가 꽉 차고 이 혈관벽에 차있던 종기 같은 이것들이 터져가지고 혈전으로 차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게 심근경색증, 뇌졸중이 되겠습니다.
생기는 이유는 이런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고콜레스테롤 혈증, 고지혈증이죠. 또는 흡연이라는 이런 원인 때문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이런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고혈압, 고혈당, 고콜레스테롤, 흡연을 어떻게든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혈관을 깨끗하게 하려면 저는 이 세 가지를 꼭 하라고 합니다. 혈압이 얼마나 되는지 꼭 확인하고, 혈압이 진짜 높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써든 혈압을 낮추라. 그리고 혈당이 얼마가 되는지 꼭 기억하고, 혈당이 높아지고 있다면 혈당을 낮추게 되고, 당뇨가 생기셨다 그러면 당뇨를 잘 치료해야 된다. 콜레스테롤도 똑같습니다. 이 경우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한번 생긴 게 금방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높다 그러면 열심히 운동도 하고 음식도 관리하고 의사가 약 먹자고 하면 약을 잘 드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혈압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혈압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수압하고 똑같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수압은 수도관 속에 있는 물의 압력이 되겠고, 혈압은 혈관 속에 있는 피의 압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압이 필요한 이유는 제가 수도관을 통해서 이런 건물에 피를 공급할 때 수압이 있어야지만 저 높은 꼭대기까지 물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네, 필요한 게 수압이죠. 하지만 수압이 너무 세면 저희가 물을 보내는 펌프, 배관 이런 데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생기게 됩니다. 똑같이 혈압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혈압 역시 심장에서 피를 짜서 팔, 다리, 머리, 배 같은 장기들의 피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압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혈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혈압이 또 너무 높게 되면은 그 피를 짜내서 보내는 심장에도 무리가 오고, 또 심장에서 피가 가는 혈관 자체에도 무리가 오고, 또 그 혈관을 통해서 피를 공급받는 장기들에도 무리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적정 혈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쉽게 말씀드리면 필요 이상으로 혈관 내 압력이 올라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기준은 수축기 혈압, 높은 혈압이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140 이상이면 해당이 되고, 또는 낮은 혈압, 확장기 혈압이라고 하는데 90 이상이면 고혈압이다. 140에 90 이상, 둘 중에 하나라도 높으면 고혈압에 진단이 되겠습니다. 또 외래에 오시게 되면은 환자분들이, 어르신들이 왜 혈압이 잴 때마다 다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사실은 잴 때마다 다른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계가 아닌 마당에는 잴 때마다 다르다. 어떤 신체 활동을 하셨는지, 그때 기분은 어떠셨는지, 몸 상태는 어떠셨는지에 따라서 늘 변할 수가 있으니까 계속 꾸준히 재시고 그 변동의 양상, 평균이 어떤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혈압을 똑바로 재야겠죠. 잘못 재놓고 혈압이 높다든지 낮다든지 이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혈압을 재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혈압을 재기 전에 30분 전부터는 담배 태우지 마시고요. 커피도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30분 전에는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혈압을 재기 전에 부지런히 걸어오거나 뛰어와서 혈압을 재면 누구든 혈압이 올라가겠습니다. 그건 잘못된 정보를 의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일찍 오셔가지고 혈압을 재기나 5분 전 오셔가지고 최소한 5분 이상 충분히 앉아서 쉬신 다음에 천천히 혈압을 재시는 게 제일 좋겠고요. 또 혈압을 잴 때 자세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등받이가 있는 의자 같은 데 등을 기대고 편안히 앉아서 혈압을 재시는 게 좋고, 혈압을 잴 때 다리를 꼬고 앉거나 팔짱을 끼시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편한 자세를 취하지 마시고 편한 자세로 혈압을 재주시기 바랍니다. 또 집에서도 혈압을 재실 수가 있죠. 그 의사들이 요즘은 집에서 혈압을 많이 재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혈압 재는 기계도 하나 사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혈압을 잴 수 있는 기구들이 많이 있고, 스마트워치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도 혈압도 재고, 또 손목으로 재는 혈압계도 있어서 그걸로 혈압을 재시는데요. 저는 가급적 이 팔뚝, 위팔을 이용해서 재는 혈압계를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게 더 정확하고요. 혈압을 그걸 이용해서 재셔야 되고, 옷들을 다 가능하면 얇게 입거나 벗고 재시는 게 중요하고요. 재시게 되면은 이렇게 최고혈압, 최저혈압, 맥박수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나오게 되면 이거를 혈압 수첩이라든지 핸드폰에 기록하신 다음에 의사한테 보여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가정혈압 측정 방법이라는 게 여기저기 보시게 되면 안내가 잘 되어 있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대한고혈압학회에서 가정혈압을 재는 방법이라고 해서 요 유튜브 주소를 들어가시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한번 꾸준히 재봐서 의사한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말씀드렸던 대로 혈압을 재기 전에 일단 화장실에 한번 다녀오시고 한 5분 있다 쉬고 담배, 커피, 약, 운동 이런 걸 하지 마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탁자 같은 의자에 앉으시고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으셔서 혈압을 재시게 되어 있습니다. 한 5분 정도 쉬는 게 좋고요. 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 게 좋겠고 편안한 상태에서 심장 높이로 올려서 팔을 재고 다리는 꼬지 않게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높이가 대충 이 정도는 돼야지만 정확한 혈압을 재실 수 있습니다. 간혹 누워서 재시는 경우도 있는데 누워서 재시는 건 부정확하니까 이렇게 앉아서 탁자 위에서 재시는 게 좋고 적당히 감아서 이렇게 혈압을 재신 다음에 2번, 3번 재신 다음에 5분 간격으로 그것들을 이렇게 기록해서 의사한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을 재시는 거 중요하고요. 또 고혈압에 증상이 있냐고 자꾸 물어보세요. 가끔 이제 TV에도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죠. 갑자기 뒷목을 자꾸 쓰러진다든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친구와 싸우다가 머리가 아프고 뒷목이 당겼어요. 제가 고혈압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아닌 경우가 많죠. 대부분은 고혈압은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난 증상이 없는데 고혈압 아닌가 아니냐고 물어보시지만 대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머리가 아프다, 어지럽다, 뒷목이 뻣뻣하다, 걸을 때 빨리 숨이 차고 가슴이 뛴다, 시력이 나빠진다 등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증상이 있다는 것은 뭔가 좀 무리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혈압 때문에 장기들이 무리가 오신 거기 때문에 더 위험하신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소리 없는 불청객이라고 합니다. 이미 증상이 생겼다는 얘기는 합병증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증상이 없을 때 잘 치료해야지만 뇌졸중이나 심부전, 심근경색 같은 합병증을 예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정말 나쁜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정말 나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근거를 보여드리는데 혈압이 높은 사람이 다른 사람, 혈압이 좋은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높고요. 또 혈압을 낮춰주면 사망률이 줄어드는다는 실제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인데요. 혈압이 높을수록 뇌졸중과 협심증이 잘 생긴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혈압이 낮은 거하고 높은 거를 비교해 봤을 때 혈압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뇌졸중이 잘 생긴 것처럼 쭉 올라가죠. 또 관상동맥 질환이란 게 심장에 있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얘기인데 혈압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관상동맥 질환이 올라갑니다. 즉 혈압이 높을수록 뇌졸중과 협심증이 잘 생기고 혈압을 잘 치료하면 이런 것들이 덜 생겨서 사망률을 낮출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의 합병증은 많습니다. 여기 보이신 것처럼 뇌출혈, 뇌경색,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증, 대동맥 박리 및 파열, 또 망막 출혈 및 실명, 심장 비대 및 급사, 심부전증, 악성 고혈압 이런 것들이 다 합병증입니다. 그래서 간혹 오셔가지고요. 내가 고혈압약을 너무 오래 먹어서 콩팥이 나빠진 게 아니냐는 등 너무 오래 먹어서 어디가 장기가 손상된 게 아니냐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실은 그게 아니고요. 고혈압의 합병증 때문에 생기신 거고요. 제가 고혈압을 치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합병증이 안 생기는 게 제일 큰 목표고 생기더라도 가능하면 인생의 후반부 가장 마지막에 생기시도록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게 저희의 치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고혈압 예방 활동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체중을 빼셔야 됩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그만큼 피를 많이 보내야 하기 때문에 혈압이 높아지게 되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운동요법도 해야 되고 식이요법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요법은 너무 강한 운동을 짧게 하는 것보다는 장시간에 걸쳐서 약한 운동을 오래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8,000보조 이상 걸으시는 게 좋다고 되어 있고요. 아무리 겨울이라고 하더라도 숨이 차고 등에 땀이 약간 배일 정도로 걷는 게 좋다고 되어 있고요. 따라서 이렇게 운동을 잘하면 최고혈압을 5에서 25 정도, 최저혈압을 3에서 15 정도 낮출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면 고혈압 약 1개 줄일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하시면 약제 개수를 줄일 수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제 운동하시기 전에 주의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기 전에 검사가 꼭 필요하신 환자들은 나이가 남자 같으면 40세 이상이고 여자 같으면 50세 이상이면 한 번은 심장 검사를 해보신 게 좋고요. 담배 피우는 사람, 체중이 많이 나가는 비만인 사람, 또 본인이 이런 고지혈증이라든지 이런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심장질환의 과거에 있는 사람,
또 가족 중에서도 젊은 나이에 심장병이 생기셨던 분들, 또 운동하실 때 평소에 가슴 통증이나 어지러움을 느꼈던 사람, 또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병원에 나오셔가지고요, 심장내과 등에 들리셔서 내가 운동해도 되는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 또 운동을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즉시 운동을 멈추고 병원을 찾아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상이 이제 가슴 통증, 가슴 답답함, 조이는 느낌이 있으면 당연히 오셔야 되고, 운동을 하다가 어지럽다든지 실신을 하시면 당연히 오셔야겠죠. 또 가슴 통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팔이나 턱 쪽으로 이렇게 통증이 막 생긴다. 또 심한 호흡곤란이 생긴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진다. 운동을 하고 났더니 평소와 다르게 너무 피곤하다. 그러면 병원에 찾아오셔가지고 한 번쯤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운동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운 날씨는 당연히 밖에서 운동하시는 걸 피하시는 게 좋고, 특히 겨울에는 햇볕이 난 상태에서 햇볕을 받으면서 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면 실내에서 하시는 게 좋겠고요. 여름에는 시원한 아침이나 저녁에 하시는 게 당연히 좋겠고요. 특히 고혈압 환자는 새벽에 혈압이 가장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새벽 운동은 도움이 안 되실 가능성이 많으니까 가급적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햇볕이 나고 이럴 때 하시는 게 좋거나 실내에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음식도 잘 먹어야겠죠. 그래서 잘 먹자.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가 이제 소금을 줄여야 됩니다. 이 소금이 정말 염분이 혈압을 올리는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정말 싱겁게 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채소 같은 건강한 음식을 많이 드셔야 되고, 또 고기를 안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가급적 생선과 같은 걸 먹어서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염분을 줄이는 방법, 외래에 오시게 되면은 제일 흔하게 말씀하는 게, 저희 나라가 이제 국물 요리, 찌개 요리 이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 찌개, 라면 같은 국물을 가급적 드시지 마시라. 특히 국물에 밥 같은 거 말아들여서 전체로 다 들이키는 일은 하지 마시라. 뭐 정 그러시면 입맛 축이는 게 좋겠다. 또 갑자기 입맛 바꾸기가 어렵다.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조금씩 소금의 양을 줄여서 싱겁게 드시는 훈련을 해보시라 권해드립니다. 일단 먹어봐서 맛있고 간이 잘 돼 있다 그러면 염분이 많다 생각하시고요. 조금씩 줄여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당연히 채소 많이 드셔야 됩니다. 채소를 많이 드시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이런 소금이 빠지는 것을 도와줘서 혈압을 낮춰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성 섬유질,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는 게 좋겠고, 단백질을 섭취할 때는 말씀드렸던 대로 생선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육고기,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육고기를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덜 드시는 게 좋겠고, 드시더라도 가급적 지방 빼고 기름기 적은 살코기를 드시는 게 좋겠고요. 생선 드시면 좋겠습니다. 또 약 잘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 약은 아침이든 저녁이든 정해진 시간에 꼬박꼬박 매일 그 시간에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본인 스스로 마음대로 복용 시간이나 복용량을 바꾸시면 의사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약이 부작용이 나는 건지 고혈압 치료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합병증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의사를 찾아와서 어떻게 바꾸겠다 말씀하셔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바꾸시는 게 좋겠고, 또 고혈압 약 때문에 콩팥이 나빠진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약 드실 때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다른 장기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콩팥이 나빠진 걸 예방하기 위해서 고혈압 약을 드셔야겠습니다. 또 간혹 이제 고혈압 약에도 아예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고혈압 약을 드신 다음에 잇몸이 붓는다든지 정강이와 발이 붓는다고 한다면 의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뭐 그 약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니고요. 사람마다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을 바꿔주실 거고요. 또 약에 따라서 가끔 마른 기침이 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도 의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약을 다른 약으로 바꿔드릴 겁니다. 또 혈압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럽거나 앞이 캄캄해져 쓰러지실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의사에게 말씀하셔가지고 가정혈압 같은 것도 측정해보고 약제 같은 것도 약을 줄이거나 다른 약으로 바꿔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 겁니다. 고지혈증 말씀이고요.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혈관에 따라 흘러가는 기름입니다. 필요한 거죠, 몸에. 근데 이게 너무 과하게 되면 동맥경화증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겠고요. 두 가지 방법으로 몸에서 생기는데, 하나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간에서 많이 만들어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간에서 만들어내는 양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음식만 조절해서는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의 종류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텐데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리면 LDL 콜레스테롤하고 HDL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이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들어가서 동맥경화증을 유발하는 콜레스테롤에서 나쁜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붙어있는 것을 빼낸다 그래서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데 제가 치료할 때 가장 치료 목표는 이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게 저희의 치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LDL이 130 넘으면 의사들이 고지혈증이 있다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130 미만으로 가능하면 100 미만으로 낮추도록 저희가 약물 치료나 생활요법을 하시도록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환자분 같은 경우에 뇌졸중이 있다든지 협심증이 있다든지 심근경색증이 있다든지 당뇨가 있다든지 그러면 더 기준이 낮아서 LDL을 70 미만으로 조절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 경우에도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피할 음식, 다음과 같습니다. 뭐 다들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름이 많은 육류 피해야 되겠고, 곰탕, 설렁탕에 기름이 둥둥 떠 있잖아요. 피해야 되겠고, 라면이라든지 과자류, 스낵 같은 거 과자 드시지 않아야겠고, 케이크, 뭐 햄버거 이런 거 안 드셔야 되겠고, 우유 중에서 뭐 지방이 많은 우유,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이런 것도 피하는 게 좋겠고요. 계란도 뭐 아예 먹는 건 아니지만 많이 드시는 걸 추천해 드리지 않고, 그 외에도 이런 생선 알이라든지 내장, 뭐 곱창 같은 거죠. 아니면 오징어, 낙지 같은 조개류에도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못 먹는 건 아니지만 드시는 양을 최대한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약 먹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식사요법하고 운동요법을 열심히 해보지만 한 3개월 정도 시도해봐도 도저히 개선이 안 된다. 그때는 약물요법을 시작하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또 고지혈증약을 먹고 나서 뭐 부작용이 많지는 않은데 근육이 이유 없이 수시가 아프면 혹시 약 관련돼서 그러실 수 있습니다. 의사에게 꼭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혈관을 깨끗하게 하려다 그러면 이런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제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혈압을 잘 조절하십시오. 자기 혈압이 얼마인지 지금 꼭 가까운 보건소나 병의원에 방문하셔가지고 혈압을 한번 재보시는 게 좋겠고요. 집에 있는 혈압계도 아까 말씀드렸던 가정 혈압 방법을 통해서 잘 측정해가지고 집에서 재는 혈압도 140에 90이 넘는다 그러면 병원에 꼭 나오셔서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콜레스테롤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본인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 LDL 콜레스테롤이 얼마인지를 알고 계신 게 중요하겠고요. LDL이 130이 넘는다. 나 고지혈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높다 그러면 음식도 조절해보고 운동도 해보고 열심히 해본 다음에 또 검사를 해봐서 여전히 높다. 130이 넘는다. 그러면 약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혈당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뇨의 기준에 합당한지 아니면 당뇨가 아니더라도 내당장애로 해서 당뇨로 넘어갈 수 있는 중간 단계에 해당된다고 의사나 아니면 건강검진 결과에서 나왔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당 조절을 위해서 운동이나 음식 조절하시고 의사와 만나셔가지고 상담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담배 끊으셔야 됩니다. 담배가 여러 가지 병들을 일으키는데 그중에서 혈관을 일으키는 병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꼭 흡연하신다 그러면 담배를 끊으셔야지만 심근경색증, 협심증, 뇌졸중, 복부 대동맥류, 다리 혈관 질환, 당뇨발이 생기지 않습니다. 운동하셔야 됩니다. 운동은 유산소 운동 하셔야 되죠. 그래서 하루에 30분 이상 겨울에도 등에 땀이 배일 정도로 빨리 걷거나 가볍게 뛰시는 운동을 추천해 드리고요. 물론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시거나 이런 분들 경우에는 자전거라든지 수영 같은 운동도 좋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많이 드시기 권해 드립니다. 이상이 제가 이제 혈관을 깨끗하게 하려면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실제 증례들도 보여드리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열심히 좀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